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빙하기가 닥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은 늘고 또 집값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제 급매물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둔촌 주공과 또 장이 자이 등 서울에서 대여급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최근에 대여급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둔촌 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주방뷰다라는 오명 또 비판 속에서도 견본 주택이 개방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다 달랐겠지만 하루에 한 4,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인산인해의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 소장님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데는? 모델하우스 인기가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 아시는 분들이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바글바글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일단 논란은 있었죠. 주방 뷰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그러게요. 서울에서 12,000세대거든요. 평지의 12,000세대가 저는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나올 땅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의 마지막 또 역세권이잖아요. 네. 9호선 역세권에 송파구 바로 붙어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12,000세대 미니 신도시 아파트가 나오고, 두 번째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고덕의 같은 강동구라도 이제 고덕주공 네. 2단지 네. 그라시움 아파트가 전용 84가 16억, 17억, 한 20억 하다가 좀 조정이 됐는데 그 정도인데 입지는 더 좋고요. 분양가는 전용 84가 13억 정도니까 고덕 그라시움보다도 분양가는 더 경쟁력이 있는데 입지는 더 좋고, 아파트도 더 새 아파트죠. 2025년에 입주하니까. 그렇죠. 그라시움이 19년에 입주했으니까 6년 차 정도 나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가격 경쟁력이 그냥 단순히 분양가 차이로 3억, 4억이 아니라 네네. 5억 이상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고 위치도 그렇죠.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걸 관심 안 가지면 좀 서울에서 그러네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바쁜데도 모델하우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심이 뜨겁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기가 있을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주방뷰다 그래서 서로 집이 마주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파트 분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가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제품을 봤을 때 이런 건 조금 좋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면 그런 지적 사항들이 그 순간부터 사소한 걸로 바뀌는 겁니다. 사소해지는군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면은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서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고, 그렇죠.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청약과 그 뒤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아마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선 의원님 어떠세요?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열기? 저희 고객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둔촌주공을 많이 문의를 하고 계셨고요. 2017년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때부터 이주를 했잖아요. 네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5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3년 후에나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둔촌주공이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에 세대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헬리오시티 9,500세대 정도거든요. 근데 많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굉장히 거기보다 많은 더 거죠.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정도 규모가 서울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양이 성공을 하려면 이제 입지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단지 규모 분양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입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더블 역세권에 초등학교도 단지 안에 2개나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거주를 하고 자녀를 고등학교 때까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도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은 분양가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애초에 좀 예상했던 분양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해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고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약을 결정할지 말지는 이제 개인이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요. 가장 안 좋은 건 좀 타이밍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예,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청약 열기가 굉장히 좀 식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델하우스에 많은 분들이 인파가 몰렸지만 그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너무나 관심이 많은 곳인데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설계도 눈으로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초 맨 처음에 초기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니즈랑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 평수라고 요즘에 뭐 불리는 이제 면적이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가격도 보여드리지만 뭐 12억을 넘고 13억까지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평수가 84제곱미터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형 평수 상대적으로 좀 소형 평수인 49나 59제곱미터에 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전용 59에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요. 뭐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 같고요. 12억 초과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작년에 만약에 분양을 했다면 뭐 몇백 대 1, 300대 1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니죠.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100대 1이 중요하냐, 500대 1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완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5대 1이라도 완판이고 2대 1도 완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판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분양은 없다. 미분양은 뭐 몇 개는 나올 수 있을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80% 이상 분양이 되면 그게 뭐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요. 그 정도 이상 저는 몇 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네. 거의 다 완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59는 더 많이 나오겠죠.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좀 부담 없으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은 부담 없이 59 집어넣자. 근데 84는 부담스러우니.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자금이 조금 되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하면 84 넣는 게 아무래도 차라리. 가능성은 저는 높아진다라고 보여주고요. 예를 들어서 84가 10대 1 나오는데 59가 50대 1 나오면 50명하고 10명하고 비교하면 누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10대 1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84 하시는 게 맞겠고 자금력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59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코픽스 금리가 3.98%까지 올랐고요. 주담대가 최고 8%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나오더라도 자금력이 좀 안 되는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은 사실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 네네.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청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완판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은 안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분양이라고 하는 것도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미분양이 몇 개라도 나면은 네네. 문제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갑니다. 특히 언론 쪽에서는. 근데 실제 그렇죠.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예를 네. 들어서 아파트 100채를 분양하는데 70채나 80채가 팔렸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그 다음부터는 팔릴 때마다 순이익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부 미분양된 물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뭐 2차, 3차 그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상품에서 지금 상품의 조건에서는 네. 아마 소진이 될 걸로 봅니다. 사실 논란이 됐던 주방뷰를 갖고 있는 타입이
84제곱미터에 있는 타입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혹시 좀 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두 분 의견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것보다는 네네. 가능한 이제 소형으로 조금 몰릴 거로 예상이 되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 청약 통장이 1순위로 될 수 있는 통장이 거의 한 389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양 가구가 4,786세대고 네. 이 중에 소형이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소형 49제곱미터 말고 예. 39 이하는 또 전부 다 복도식이고 또 특공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번외로 하고요. 그렇네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5구 또는 이제 84로 84. 비교를 네네. 하실 텐데 이제 가격 차이는 1억 원 조금 넘게 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8년 동안 전매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 주지 않고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84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돈으로 잔금까지 다 이제 상환을 가능한 할 수 있는 대출 예. 상환도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첨이 되자마자 이제 그 계약금이 20% 정도기 때문에 네네. 뭐 처음부터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납부도 거의 3개월 텀에 1억 한 2, 3천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술소유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공이 사실 생애 최초 제외하고는 네네. 거주하기엔 좀 좁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구에 가장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 걸로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또 84제곱미터라든지. 네, 이제 842랑 59 D타입인가? 거기 이제 주방뷰가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주방뷰가 너무나 좀 언론적으로 홍보가 많이 맞아요. 돼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타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엌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미분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둔촌주공 걱정하는 건 거의 뭐 손흥민 걱정하는 것처럼 분양이 완전히 되는 거는 전혀 뭐 무리 없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입주권 거래도 또 제한이 풀렸어요. 입주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선택지가 생긴 건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주권을 사면 이 분담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일단 가격을 따져보는데 네네.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관리 처분이 나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단계까지가 오면 조합원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거의 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 분양가나 뭐 큰 차이가 없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일반 분양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점 점수가 뭐 제 몇 생각에는 한 점인지. 뭐 65점 이상이 되면 안정권에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조합원 물건을 좀 네. 찾아봐도 되는데 물론 가격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렇겠죠. 추가 분담금과 또 프리미엄도 따져봐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조합원 물건이 좋은 점은 동하고 층이 높은 조합원들은 층이나. 좋은 걸 네. 먼저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물건 무조건 나오잖아요. 입주권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뭐 조합원 물건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일반 분양은 내가 당첨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뭐 40점 30점 정도 가점이. 수준이라면 예. 가점이 그냥 운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60점 이상이라면 일반 분양에도 좀 무게중심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사실 전략이라고 할 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확정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을 사게 되면 향후에 조합 정산에 따라서 네네.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물건을 사는 입장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 가격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네네. 이 분양권에 대한 매수 수요자들이 네. 둘 중에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반 분양이라고 해서 네네. 마음대로 내가 이걸 골라서 할 수 있다면은 아, 이쪽이 많겠지만 이걸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꼭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전제가 네네. 돼서 선택이 되는 것이지 뭐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매물이 어느 게 좋으니까 골라서 선택해라 이런 내용은 쉽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일반 분양이라는 건 사실 당첨에 대한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한계와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합원의 어떤 입주권을 산다면 아까 말씀하신 로열층이라든지 좀 입지가 좋은 쪽에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분담금을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다는 부분, 이게 얼마나 될지 감당 가능한지, 이게 더 이득인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거주를 하고 8년 이후에나 매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매가.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그런 제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보다는 조합원이 동이나 뭐 향에 있어서 좀 로얄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분양권보다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호가로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14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거기다 지금 예상되는 분담금까지 하면 1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낼 때도 토지로 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로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2, 3억을 더 주고 로얄층을 받느냐, 이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황이 좋을 때는 로얄층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용산에 레미안 아파트 거래된 사례를 보면은 네네. 저층이랑 최고층인 52층의 가격 차이가 한 2개월 차이로 거의 한 6억, 7억 가까이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로얄 동이나 층에 대한 메리트는 당연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시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좀 가장 안 좋은 단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조합원 추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호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도 1월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좀 되시고 그리고 좀 조합원 물량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일반 분양을 먼저 해보시고 내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분명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둔촌주공 말고도 이 강북에서도 재건축 대여가 나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라는 단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둔촌주공은 이제 뭐 일정 평형에서는 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이 장위자이는 중도금 대출이 다 되더라고요. 예. 12억 미만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둔촌주공보다는 흥행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 측면에서 보면 12억 이하니까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건을 분석할 때 네네. 이게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입지하고 분양가가 중요하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그렇죠. 입지가 뭐 입지는 자체 입지는 괜찮아요. 지하철 6호선 네. 역세권에 여기가 4구역이거든요. 장위 4구역인데 석계역하고 그렇죠. 돌고지역 돌고지역 옆에 역세권에 있군요. 그렇죠. 사이에 있군요.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인 비교를 해버리면 네. 둔촌주공하고 장위 4구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를 이제 어떻게 두느냐인데 둔촌이 아까 전형 84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고 네네. 얘는 10억 좀 넘는단 말이에요. 장위가. 그러면 3억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장위 같은 경우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 대비 10%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한 저렴해요. 것 같고요. 둔촌은 20,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저는 둔촌이 좀 더 있다. 그렇다면 좀 투자 수익 목적이거나 좀 더 따지는 분들이라면 같은 값이면 둔촌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실거주 목적이고 나는 장위 쪽에 거주를 해야 되고 아파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네네. 장위에도 관심을 가질 텐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둔촌에 더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촌은 저는 무난히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장위 4구역 레디언트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100% 완판된다라고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죠. 저희가 지금 장위자이의 분양가나 뭐 청약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중도금 대출은 모든 평형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 가격 자체는 분명히 둔촌주공보다는 한 그래도 2억 이상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하면 분명히 둔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청약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약 가격과 인근 시세 간의 차이가 10%, 20%, 30%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좀 더 시세가 변동을 하더라도 그만큼 인근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갭이 일종의 청약자들에게는 지지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값이 변동을 하더라도 네네네. 내가 미치진 않는다. 향후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집값이라고 하는 게 10% 정도는 충분히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근 시세와의
분양가 차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네네. 향후에 집값이 인근 시세가 10% 이상만 변동한다면 마피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장위와 둔촌을 비교하게 되면 분명히 장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내가 일단 실거주하는 집이 있어야겠다. 꼭 이런 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고요. 도전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더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이런 물건을 택하시는 분들은 둔촌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장의자에는 사실 새 집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시세로 형성돼 있는 집들은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떻게 작용이 좀 될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네네. 되지만 일단 분명히 역세권을 끼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이제 장위가 위치한 지역과 둔촌이 위치한 지역을 비교하기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지상에서.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가격을 저희가 봤는데 네. 지금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지금 명명이 돼 있죠. 저희는 쉽게 둔촌주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아까 뭐 84제곱미터는 12억, 13억 막 이렇게 가격이 되는데 지금 장의자이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대, 97제곱미터였나요? 그 정도도 12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두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대출이 가능한 부분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단 둔촌주공은 사실 전국구에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장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만 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둔촌은 전국구이기 때문에 작년에 뭐 세종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뭐 수만 대 1이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요 자체가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수요랑 실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둔촌은 약간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1월에 인근 지역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가 400대 1로 뭐 이렇게 당첨이 경쟁률이 됐었는데 그래요? 시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 정도의 그 수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새 아파트고 분양가가 이제 추후에 좀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괜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지역 실수요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장위도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둘 중에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시라면은 당연히 둔촌 쪽에 좀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입지, 그다음 본인의 상황, 그다음 실거주 목적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디를 도전할지 또 어떤 타입, 어떤 평수를 확인을 해보실지도 좀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1월, 12월에는 서울의 분양 물량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장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이고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건 정말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둔촌주공이나 장의자이 같은 어떤 대여급 물량에서 미분양이 나온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까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요?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둔촌주공은 무난히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낮다. 여기서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대량 미분양을 말하는 거죠. 그냥 대량으로? 10%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 미분양이 낮다는 네네. 얘기인데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면은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공급자, 건설회사나 시행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될 데가 없다. 둔촌주공도 안 되면 어디가 된단 말이야. 우리 더 이상 할 데가 없네? 네네. 그냥 올스톱입니다. 더 이상 사실- 공급을 해도 미분양이 네. 나오기 때문에 둔촌이 미분양 나오면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군요. 바로미터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대량 미분양이 나면 그냥 올스톱이고요. 한마디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네네. 똑같죠. 둔촌주공 또 미분양이 나면 이것도 다른 안 데는 되네. 오죽하겠어. 다른 데는 안 되겠네. 우리 무조건 홀딩 해야겠다. 지금 청약에서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나는데 시장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완전 바로미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둔촌주공이 대량 미분양 사태가 안 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대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저는 뭐 제가 둔촌주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 네네. 아닌데 좀 전체 무난하게 시장에. 마감되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이신 것 같아요. 둔촌주공이라는 정말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가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라는 어떤 단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해석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아파트 청약을 했을 때 네네. 이제 청약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자들은 향후에 내놓는 청약 물건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둔촌에서 미분양 사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은 모두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뭘 시작해서 하겠다는 건 일단 중지입니다. 못하게 왜냐하면 되는군요. 미래 가능성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벌려놓은 사업장들, 즉 예를 들어서 네네. 조합원들 이주가 이미 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들은 사업을 안 하고 수는 중단하는 동안 네네.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건 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를 조정해서 어떻게든 빨리 털려고 할 겁니다. 그럼 분양가가 낮아지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감소하는 것이 필연적이고요.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이 된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제동이 이어지게 걸리는군요. 됩니다. 그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둔촌 같은 곳에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을 한다면 몇 가지 정책 방향들을 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오늘 크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기준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조정하든가 해서 여러 가지 더 촉진 요인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청약 아파트가 미계약된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둔촌주공 장이자이 같은 어떤 뭐 역대급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오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계약되지 않은 물량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높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수도권 전체를 보면 지금 경기도의 미분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저렇게 좀 심각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년도에는 이제 그냥 전체 미분양이랑 준공업 미분양이 모두 55호 정도였는데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게 한 210호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강동구 같은 경우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가 미분양 수가 더 줄어든 그런 그래요? 상태고 지금 있는 미분양도 그냥 초소형 오피스텔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초소형 네네. 오피스텔 한 곳이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이 공급이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미분양이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난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체 경제 상황에 너무나 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건설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뭐 다양한 것들로 겪을 예정인데 네네. 지금 이제 분양 시장마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는 그 신축 아파트가 전체 한 12% 정도로 굉장히 적은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그런 이제 현실이 상황이 된다면 벌어진다면? 네, 굉장히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둔촌주공 또 장이자이의 분양 실적, 분양 성적이 그만큼 중요해져 보이는 상황이 좀 됐는데 최근에 재건축 시장에서는 그래도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훈풍이 조금씩 부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만들었던 이 35층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룰 자체가 이제 규제가 풀어지게 돼서 재건축 시장에 조금 더 따뜻한 바람들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따뜻한 바람을 불고는 있는데 네.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녹일 있고요. 수는 없는 정도군요.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훈풍을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시장이 따뜻하면 절대 바람 불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어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안전진단 또 12월 달 조만간에 좀 풀어줄 네, 가능성이 규제를. 있고 35층 이제 풀렸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막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아파트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이렇게 해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드디어 재건축 된단다. 강남이 되면 주변 마용성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도 난리가 날 텐데 지금 분위기라면 주변 지역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풍선 효과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해당 단지 같은 경우도 35층이 폐지된다고 해서 과연 뭐가 좋아질까? 물론 용적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용적률도 올려주고 35층 또 이제 층고도 층고도 올려주면 올려주면. 굉장히 좋은데 네, 공급이 최근에 많아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음마아파트 이제 계획을 보면 용적률은 그렇게 늘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층고만 올려주게 되면 물론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쾌적성은 좋아지겠지만 그렇겠죠. 사업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층을 올려야 올리게 되니까. 되면. 그래서 예. 결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라라는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성 측면에서 때려보면 계산기를 해보면 조합원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조금씩 풀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만큼 시장이 더 어렵고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재건축 시장이 좀 따뜻하게 돼서 네네. 뭐 규제도 풀리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주변 부동산 시장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5층 룰 폐지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할까요? 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는 네네. 것처럼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정책을 다루는 쪽의 입장에서 보게 예. 되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작년까지만 할 때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규제 완화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바로 가격이 반영이 됐습니다. 호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규제 완화나 정상화의 내용을 시장이 좋을 때 하게 되면 뭔가 내놓는 순간부터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규제 완화나 정상화 방안이 계속 나오게 되면 분명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의 환경은 좋아지는 거지만 가격에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관련된 규제 완화들을 충분히 완화를 시켜놓고 네네. 다음번 장이 좋아질 때에 침체가 좀 끝날 때쯤. 네, 이것들이 확 현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시기를 스탠바이하는 시기로 삼는다면 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재건축 시장에 뭐 35층 룰 폐지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세게 따지는 게 이제 뭐 제초안,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다음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요 제도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결국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네. 심지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그게 풀린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년도까지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이런 제도가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글로벌 모든 부동산 시장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거시 경제가 너무나 한국 부동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건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로도 사실 지금 시장을 당장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이후에 용도지역제로 계속해서 토지가 좀 활용이 되고 있다 네네. 보니까 모든 토지가 동일한 형태로 좀 개발이 되고 있었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까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시키는 시기로 지금 삼는 게 저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지금 수도권이나 입지가 좋은 데만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도시적인 현상들이나 뭐 이런 제도적인 좀 미미한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시켜놓으면은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해놓았던 모든 제도들이 좀 순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금 시기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실 규제가 풀리긴 풀렸는데 시장에서는 뭐 분양 그 반응을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네. 지금 안전진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분상제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이것들이 완화되면 그래도 시장에는 조금 더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왜 집값이 이렇게 되고 우리 투자 심리가 식었고 한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과 그동안 소득 대비 많이 올랐죠.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런 근본 원인들 금리 인상이 좀 제거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고요.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그래서 나보고 집 사라고 나 지금 투자 수익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풀어줘야 될 때는 좋은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작년 같으면 풀어주면 난리가 나니까 못 네네. 풀어주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때 네.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안전진단, 분상제를 풀어주는 거는 맞는데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뭐 온풍이 분다든지 없던 거래가 살아난다든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풀어줬던 규제들이 나중에 또 이게 효자가 될 수는 있겠죠. 효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세종,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을 찝어서 추가적인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정부가 여기 있는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을 규제를 풀었는데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서울만 안 좋고 지방만 좋고 이런 식은 잘 없습니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죠. 시차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 지역이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더라도 서울 인접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정비 사업이든 기타 등등 뭐 다 반영했을 때 수요가 미적지근하다면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크게 지적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준금리죠. 근데 기준금리가 왜 자꾸 이슈가 되냐면은 금리가 올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출을 한 입장에서 이게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500을 버는 사람이 네네. 내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게 되면 한 달에 200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선다면 그렇죠. 대출을 하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이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300일 수 있고 400일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뒷감당이 어려워서 대출을 그렇죠. 못하게 됩니다. 딱 지금 상황이 미국 연준에서 네네. 금리 상단을 그렇게 특정하지도 않았고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하는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뒷감당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상황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동일합니다. 그 때문에 지방시장에서 뭐 일부 규제 지역 해제 같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것만으로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김효선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렇다면 한국은행이든 미 연준이든 금리를 올리는 걸 중단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정도 시점이 언급되거나 지목이 된다면 그때쯤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까요? 저는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더 하락해요? 네, 거래는 활성화가 되겠지만요. 그 이유는 지금 뭐 세종이나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은 공급 물량 때문에 더 빨리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도 뭐 이렇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지금 사실 거래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된 그 매물들은 있지만 네네. 그게 거래로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분들은 지금 이제 매입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조금씩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금리가 멈추거나 인상이 멈추거나 하락이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이제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를 하실 텐데 지금 이제 하락해서 내놓은 매물들 거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던 그런 시세들이 단기간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정부의 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나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거는 대외적인 환경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나 뭐 세제 관련된 것들 이런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수요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시장이 좀 조정을 하는 시기를 네네. 가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도 한 6개월 정도는 분명히 더 가격들이 추가 하락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다. 네, 그런 네. 얘기시네요. 소장님, 근데 사실 우리가 집을 사지 않는다, 급매물이 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집을 찾는데 고민하시는 게 전세 월세일 텐데 네.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시장도 지금 똑같이 매매 시장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 같은 경우에 MB 정부 이전에는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내 전세를 구하고 맞아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근데 그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매매 시장하고 똑같은 동조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전세 올려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월세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매매보다 더 빠르거든요.
주간 동향을 보면 최근에 마이너스 0.89%까지 떨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고 매매보다 그렇네요.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면 0.89면은요 주간이 0.89면 연간으로 따지면 40% 이상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52주니까. 그렇죠, 네. 52주니까.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은 우리 레버리지 역할도 해주고요. 네네.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떠받쳐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이 전세 시장이 하염없이 속절없이 이렇게 떨어지면 매매 시장에도 또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 분위기라면 매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대출이 멈춘다든지 금리 인상이 멈춘다든지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전세 같은 경우는 계산기 해보고 월세가 유리하면 월세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네네. 저는 전세 시장은 계속 약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월세가 더 나을까요? 그럼 전세보다? 지금 상황은? 간단합니다. 네. 전세금이 본인의 돈이면 전세가 여전히 유리하고요. 이거를 대출을 하는 입장이라면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얼마 내느냐를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면은 좀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뭐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월세가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싹 해소가 되고 혹시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네네. 보증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더 안전합니다. 그 때문에 전세금 자체가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차갑고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여급 청약 또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과연 이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희도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 이은영 위원, 김효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